앞으로 국제사회의 흐름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존의 동맹 간에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유네스코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 유엔 산하기구에서 잇따라 탈퇴했었고, 지난해 9월 유엔 연례총회에선 미래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자들이 아닌 애국자들에게 있다며 유엔의 국제주의 노선에 대놓고 반기를 든 바 있습니다. 게다가 2018년 CBS 방송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최대 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유럽연합이 적이라고 대답해 큰 논란을 빚었죠. 이렇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75년간 국제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 유엔 체제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우방국들과 유럽연합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영국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체리피킹 외교라 명명했습니다. 체리피킹이란 케이크 위에 얹어져 있는 체리만 집어먹는 행위라는 뜻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챙기는 행동을 이르는 경제 용어죠. 그만큼 동맹국들이 미국의 정책들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가 불타오르는 동맹국들의 불만에 다시 한번 기름을 뿌려버렸는데요. 24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유럽산 주류와 농산품 등에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고 항공기와 의류 및 유제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율을 높이겠다고 예고한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의 알루미늄 대미 수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은 결국은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데요. 현재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침체되어 있으며 기업들은 사태가 나아질 때까지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무역 전쟁은 가뜩이나 힘든 기업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고, 이에 따라 미국 경제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에 부과하는 알루미늄 관세의 경우 미국 내 알루미늄 제조업체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비용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죠. 즉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을 높이는 꼴이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 더 큰 비용을 부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전문가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도발에 대해 잘못된 시간에 저지르는 잘못된 움직임이라며 지금은 무역 전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역 도발은 단순히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외에도 동맹국들의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 더욱이 최근 전통적 우방 관계인 미국과 나토의 관계가 붕괴될 뻔한 사건까지 드러나며 미국은 동맹국들의 믿음을 더욱 잃게 되었는데요. 23일 볼턴 전 보좌관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나토에서 탈퇴하기 바로 직전까지 갔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맹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인식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는데요. 우선 볼턴의 주장에 따르면 브뤼셀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왜 미국이 유럽의 안보를 지켜야 하냐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을 경우 나토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함께 모여 나토 동맹에서 철수하지 않도록 대통령을 설득했고 간신히 트럼프 대통령의 철수 결정을 철회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볼턴의 증언은 외교 안보 분야 최고위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인사들 중 폼페이오 장관을 제외하면 현재 모두 사임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물론 매티스 국방장관의 경우 은퇴 절차를 밟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시리아 철군에 반발하여 사실상 항의의 표시로서 사임했다는 것이 더 옳은 분석입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상황과 매티스 장관이 은퇴하면서 공개한 서한을 보면 파악할 수 있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혈맹인 크루드족을 배신했고,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터키는 즉각적으로 공습을 시작하며 크루드족을 쓸어버리는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 경제를 파괴할 것이라고 엄포했지만 터키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군사작전을 강행했죠. 결국 매티스 장관은 미국은 반드시 동맹을 존중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듯한 서한을 공개하며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역시 매티스 국방장관과 비슷한 경우인데요. 한국과의 무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에서 탈퇴하려 했고, 켈리 비서실장은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이라고 반대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가 중요한 시점에 한국과의 무역 전쟁은 부적절하다고 설득했죠. 심지어 2018년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가 백악관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한미 FTA 파기 문서를 결재 직전에 참모가 훔쳐 없애기도 했습니다. 또한 켈리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멍청이라고 부르며 그를 설득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고 트럼프의 비서실장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시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친척까지 그에 대해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인 메리 트럼프가 그의 사생활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7월 공개 예정인 메리 트럼프의 회고록은 볼턴과 같은 폭로성 회고록으로 트럼프 일가를 둘러싼 각종 추문을 담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23일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트럼프가 메리 트럼프의 책 출판을 막기 위해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버트의 주장에 따르면 메리가 2001년 유산 상속 합의 때 서명한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출판 금지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비밀 유지 계약에는 트럼프 일가의 재산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출판 금지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회고록에도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출간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메리 트럼프의 회고록에 대한 출판 금지 요청 역시 기각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조카의 회고록까지 공개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반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즉 맞불성 회고록을 내는 것이죠. 실제로 이미 트럼프 측은 볼턴의 회고록에 대해서도 맞불성 회고록을 내기로 결정했고 볼턴이 다른 참모들과 일으킨 잦은 충돌과 갈등 과정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분명 누군가는 진실을 주장하겠지만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회고록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을 방어할 만큼의 효과는 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방 압력은 매우 거센데 이를 상승시키기 위한 조건들은 현재로서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미 바이든의 지지율은 무섭게 치고 올라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24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 대선이 열린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바이든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50%에 달한 것입니다. 응답자의 36%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고 답했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단순히 지지율만 하락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주요 투표층인 백인 유권자들이 바이든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앞을 더욱 깜깜하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언급을 하는 대신 바이든 후보를 비난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바이든은 중국 문제 해결에 실패했으며 나는 중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받아내 미국의 농부들에게 가져다 줬다고 밝힌 것이죠.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반중 정책을 통한 전략으로 선거 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를 포함한 20개의 중국 기업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기업에 새로운 금융 제재를 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 국방부 문서가 유출되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이번에 유출된 안건은 이미 의회에 송부된 상태라고 밝혔죠. 물론 중국군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곧바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관련 기업들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에서 세계 시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감시 위험성에 눈을 떠 화웨이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세계적인 반화웨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SK텔레콤과 KT 그리고 각국의 통신사를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들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죠. 이렇게 미국은 적어도 11월 대선까지 중국의 강경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도 부쩍 높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의 군사 도발에 다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며 본격적인 상황 관리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23일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앞으로 제재 완화는 없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며칠 지나지 않고 미국이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현재 미국은 발표 자체를 대북 압박 카드의 일환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24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차관보 대행은 북한은 민첩한 적이고 북한 내부에 여러 종류의 도발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위협은 진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위협들에 대해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24일 찰스 브라운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북한이 위협한다면 미군은 전략 자산을 전개할 것이며 앞으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관과 한미 동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감축하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요.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이유조차 무엇인지 몰랐던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관을 고려할 때 당장 북한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주한미군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13% 인상이 최고 수준이라고 못 박은 한국의 주장이 너무나도 팽배하기 때문에 분명 어느 한 국가는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승리할 국가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요. 애초에 주한미군에 대한 각 국민들의 의견 차이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25일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감액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96.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행정부의 대부분 관리들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것에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반면에 미 행정부 내에서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독단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올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의 방위비를 부르든 그것은 모두 회계 전문가들에 의해 조작되어 정당화될 것이라고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미 입법부마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공개하면서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즉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현 수준의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죠.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 결정을 의회가 방어할 수 있게 한 조치입니다. 게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 한국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도 입법부에 입증시켜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협상 카드였던 방위비 대 주한미군 철수 협상 전략은 사실상 붕괴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주한미군 철수 여부가 행정부의 손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카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은 한국 편이 될 것이며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